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6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 방송 만들어 가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바쁘게 네. 종편에 종횡무진 하다 왔죠. 종횡무진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 녹음하기 직전에 항상 그 채널A의 그 뉴스 탑10이라는 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2년 예. 넘게. 예. 그래서 급히 왔습니다. 그 이번 달이 그 종편 재심사 있는 달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채널 A가 네. 위험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제가 듣기로는 채널A가 아니라 TV조선? 네. 채널A는 의외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실 분도 많겠습니다만 TV조선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그럼 그런 채널A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관계자들은 뭐 네. 걱정하지 않는 걱정 모양이죠. 안 해요. 네, 걱정 안 하고요. 물론 제가 그 수치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TV조선이 약간 좀 위험해서 조건부로 이제 그 한 6개월 정도 좀 지켜보는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OBS 했던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가 도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되겠고. 자, 탄핵 선거 앞두고 있는데 네. 방송 출연 요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뭐 그렇죠. 시간 비워두세요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9일, 10일, 13일에 섭외 요청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9일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네. 예. 10일 또는 13일인데 사실 오늘 평의가 끝나고 선고일을 결정해서 통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됐으면은 9일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8일 이후에 통지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걸 그것도 봐서 8일로 못 박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네. 10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예.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떠도는데요. 예. 이제 그 여권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오늘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예.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았다. 네. 즉 변론은 종결됐지만 심리가 다 끝나야 종국 결정, 즉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선고하는 건데 나는 아직 검토 다 안 됐으니까 네. 지금 선고일을 못 박을 수 없다라고 네. 해서 선고일이 결정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또 반대로 언론에서 너무 3일 전에 이야기할 거다. 7일에 이야기하니까 곧 10일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기 싫어서 일단 10일로 결정은 했지만 내부적으로 공개는 아직 안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내일 뭐 또 그 평의가 잡혀 있나요, 혹시? 8일 날. 정확히 전 모르겠는데 평의가 그 언론 보도에 나온 평의 종결이 예. 전체적인 평의가 끝났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평의가 끝났다는 것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자세하게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컷오프인 네. 정청래입니다. 컷오프. 왜 또 지나간 컷오프는? 정청래 컷오프 1주년이 되는 네. 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3월 10일. 10일. 그렇군요. 네. 야, 시간 정말 쏜살같이 가는군요. 30절. 2016년 3월 10일은 정청래의 컷오프 그리고 국민 속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컷오프 그리고 감옥 속으로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즈음 네. 김종인 탈당 예. 당 밖으로 그렇네요. 그래서 뭐 트위터에도 뭐 쓰셨더라고요. 그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막 올라오던데. 네. 뭐라고 쓰셨어요? 건강하시라. 어디 가서. 그래요. 김종인 탈당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야, 판도라가 이제 세 번째 방송을 했는데, 야, 이 마의 1%대를 가볍게 돌파해서 2.360. 오, 축하드립니다. 제 방이 더 나온대요. 원래 종편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토요일 날 8시, 예. 오후 8시 했는데, 밤 8시 했는데, 더 나왔대요. 더 나왔어요. 야, 좀 있으면 3% 넘기겠는데? 아니, 그러면 시청률은 제 방까지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걸 다 더하면 5%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일단 3%를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보고요. 4%, 5% 가면은 진짜 종편에서는 박수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나고 제작사 뭐 이거는 본사에서 하는 거지만 예. 외주 제작사면 막 보너스 막 나가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4%, 5% 넘어가면. 5%를 넘으면 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이제 5% 이제 넘어가면 광고가 이제 그만큼 많이 붙죠. 광고가. 광고 단가도 올라가나요? 단가도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에 목을 매달 수밖에 또 없죠. 광고의 질도 높아지겠고요. 그렇죠. 예. 하여튼 2.360% 축하드리고 재방송 자 여기 우리 왜 연예 그 연기자협회에 등록하면 재방료도 나오는데 재방료? 출연료의 절반 나와요. 그래요? 예. 나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근데
그 정춘혜 의원님은 거기다 협회에 등록을 못하죠. 직업이 정치인인데. 아, 그런가요? 네. 아쉽네요. 제방을 못하게 해야 되겠네. 재방하면 절반, 삼방하면 뭐 20%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꼭 직업이 하나일 필요 없지 않나요? 아, 그러면 연예인으로 등록을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협회 있어요. 거기 가서. 연예인협회? 등록시켜주세요. 알아봐야 되겠네? 등록비와 월회비? 그 정도 하면 돼요. 야, 그러면 그걸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 협회에서 그 올려줘요. 올려주면 그 본방, 재방 3방까지 나옵니다. 출연료가. 예. 그건 방송국에서 나옵니까? 골프지 방송에 나오죠. 그렇구나. 왜냐면 재방해도 그럼 방송국은 한 5번 해라고 해야 되겠네. 아니 4방, 5방부터는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세 번까지만. 세 번만. 3방까지. 지금 3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방에. 본방, 재방, 재재방. 예, 3방 보통 3방 해요. 아, 그래요? 옛날에 저 아궁이는 한 5방, 6방도 했어. 저 SBS, CN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녹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방 한 번 한 다음에 6번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는 변호사기 때문에 이제 안 네. 나오죠. 재방료가. 근데 세 저도 번 직업이 이후는 하나. 세 번 이후는 재방이 아니라 땜빵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그러니까 시청률이 많이 오른 편은 갑자기 또 편성이 늘어나게 돼요. 3방, 4방으로 이렇게. 어쨌든 판도라 3회 시청이 많이 올라온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고군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또 찍고 왔어요. 쭉 갔습니까? 네. 4방. 아니, 4화. 4화. 차명진 전 의원이 빠지면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예. 또 이런 효과도 있대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정청래하고 차명진을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정청래를 더 돋보이게 하는 몸과 마음을 바쳐 저에게 충성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 어쨌든 그 시간대 종편을 보는 많은 이제 노령 저 인구에 해당되신 분들 그분들 많이 꼬셔서 민주당을 찍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요, 오늘 선약이 있어가지고 2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원래 진짜 나타났다 문재인 대표가 오시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 바꿨잖아요, 날짜를. 근데 문 대표가 탄핵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렸어요. 채널의 외부자들은 나갔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문 대표 일정 혹은 이 시장 일정, 안지사 일정이 확정이 되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요. 이 작가랑 문 대표 간에 불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유,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아니죠? 진짜 아닙니까? 전혀 아닌데, 어쨌든 세 번째 불발됐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나랑 뭐 하기로 했는데 세 번째 불발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뭐라고? 이 작가가 사실은 문 대표 지지한다. 사실은이라니요. 사실은 2012년부터 내가 문 대표를 말 지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지금도요? 예?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예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속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가는 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문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손혜원 의원 2부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2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손혜원 의원이 나와서 김정인 의원 탈당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신데. 그러니까. 오늘 뭐 기사도 여러 개 났더라고. 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69회는요. 김종인 의원 탈당하고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좋겠어요. 뭐가요? 요 며칠 사이에 예. 안희정 지사를 박영선 의원, 기동민, 이철이? 이철호 여기에 이제 지지하는 걸로 했잖아요. 네. 그 문 대표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잖아, 오히려, 문 대표한테. 그러니까 뭐 반문 혹은 비주류를 하는 사람들이 안희정 지사 쪽 지지를 선언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 대표의 현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난 오히려 문 대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고 더 지지층 결집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왜 2등 이재명, 3등 안희정을 예상했잖아요. 네. 왜냐면 비문 혹은 반문 사람들이 안희정 쪽으로 가면 2, 3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이미 전체 여론조사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차이가 좁혀졌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역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냄새가 심해서 고민이세요? 신발 벗기가 두려우신가요? 천연 맨솔 성분을 배합하여 장기간 일정하게 배출하는 혁신적인 독일 특허 기술로 개발된 유니코프 깔창. 발냄새 제거, 무좀 완화 기능이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발냄새가 심하신 분, 무좀이 심하신 분, 양말을 신지 않는 분,
운동이나 작업으로 신발을 장시간 신으시는 분 모두 유니코프 깔창을 강력 추천합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맨솔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자신있게 벗으세요. 국내 최고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체 및 환경 유해 물질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검색창에 유니코프 깔창을 검색하세요. EJ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입니다. 저희 마포 세레나데는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을 단독으로 대관해 특별한 순간 사랑하는 연인과 멋진 추억을 만드실 수 있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만의 공간에서 평생의 약속을 전하고 다짐하는 가장 의미 있는 프로포즈를 준비해보세요. 100일, 1주년, 결혼기념일, 생일 등 각종 기념일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친구 추가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예약하실 때 팟캐스트 청취자라고 말씀해주시면 특별 할인과 서비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 하루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만들기. 이 멋진 감동을 마포 세레나데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코프 깔창. 유니코프 깔창 광고입니다. 신발 벗기가 걱정되는 발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니코프 깔창을 사용하면 발냄새 제거, 무좀 완화 기능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요. 검색창에 유니코프 깔창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EJ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깔창 이제 사실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지면 이제 손발에 땀이 나는 분들은 깔창 필요합니다. 손에도요? 그러니까 손에 땀 나는 사람 발에도 땀 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필요하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또 마포 세레나데 광고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 자, 본격적 웨딩 시즌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3월달에 결혼기념일인데 프로포즈 각종 기념일에 마포 세레나에서 환상적인 한강 야경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하세요. 손수 변호사 결혼기념일 언제예요? 9월입니다. 9월이에요? 네. 여기 한번 가요. 결혼기념일 날. 좋아. 일단 9월이 되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어쩌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진짜. 뭐야? 정말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그래 기억해서 하지. 정의원님 훨씬 오래됐는데 기억하실걸? 기억하세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럼. 첫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역시. 번째 만났을 때, 역시. 100일째 되던 날. 정치인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귀자고 네. 했던 날 은평구 은평 오거리 네. 감자탕 동원 감자탕 집에서 감자탕 새벽 집에서. 2시에 감자TV에 사귀자 내가 했어요? 벽 쪽으로 앉고 우리 집사람이 안쪽으로 앉고 그리고 옆에 사회 보는 것처럼 TV 토론 그 사장님 받고 사장님 아들이 청와대 경호원이었고 보통 증인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면 믿을 수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네. 사실은 일주일 전에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누구한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먼저요? 네. 오. 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럴 수 있지. 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너무 고민되더라고. 예. 네.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네.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여자가 이렇게 용감하게 프로포즈 할 정도 되면, 네. 내가 이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짱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마음이 뭐 좋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호감은 갔었지. 호감이 가서, 사실은 누구 친구의 친구였는데, 예. 보자마자 너무 괜찮더라고, 여자가. 그래서 이런 괜찮은 여자는 내 고등학교 친구랑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내 고등학교 친구한테 소개팅을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을. 그리고 왜요? 내가 막, 질투 유발 작전이었습니까? 그건 아니고 내 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요? 너무 훌륭한 분이시라서.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네. 같이 한 달 후에 만나려고 했는데 만났는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갔대. 그때 데리고 나온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야. 그때 같이 영화를 보러 같이 나왔다가 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를 이제 보고 반했다. 한눈에 반했지.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괜찮아서 네. 우리 고등학교 친구 있잖아요. 문학반 친구를 소개팅을 해줬어, 우리 집사람을.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하면 다시 못 만날 것 같더래.
그래서 나와서 소개팅을 하는 척 한 거야. 응팔 스토리 같습니다. 대학 때 만나신 거예요? 아니, 학원 할 때. 학원 할 때. 아. 네. 그래서 이제 4명이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다가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네. 근데 나랑 내 소개받은 사람이랑 뭐 깊게 사귀 그런 건 아니고 네. 한 번 만나 2번 만날 때 같이 다녔으니까 그냥 친구처럼 어울려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스럽잖아. 뭐가요? 아니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대답을 해줘야지. 해줘야지. yes, no, no. 그래서 일주일간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무조건 예스 아닙니까? 아니지. 그 손수 변호사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 일생이 달리는데 무조건 아니, yes 하면 이게 되나. 이 프로포즈가 결혼하자 그런 프로포즈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사귀자. 근데 나이가 29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결혼, 옛날에 사귀고 결혼하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일주일 후에. 그때 난 뚜벅이 차가 없었고 우리 집사람 차가 있었거든. 오. 그래서 11시에 밤요. 학원 앞으로 차를 대시오. 예. 차를 딱 댔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가시오. 응? 그래서 감자탕 집으로 갔어요. 아, 같이 가자. 아무 얘기 안 했어. 네.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네. 12시부터 소주만 먹었어. 왜요? 아, 맨정신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새벽 2시를 내가 노렸거든. 그래서 술 딱 먹다가 새벽 2시가 됐어. 그래서 감자탕집 사장님이 원래 내가 그 단골이었거든. 사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리고 딱 앉았어. 그래서 2시가 됐어요. 시간을 딱 봤지. 새벽 2시요. 예. 왜냐면 24시간 한 데는 감자탕집밖에 없었어. 아, 부연 설명 하지 마시고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 내 눈을 보시오. 그 허경영 아닙니까? 나 진짜 그렇게 했어. 내 눈을 보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내 여자예요. 나훈아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어 실제로. 오.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거구나. 그랬더니 술 공짜. 아.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가게를. 아니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을 만났어. 주로 이제 감자탕 집에 갔지. 갈 데가 없잖아. 학원이 늦게 끝나잖아. 11시, 12시에 끝나잖아. 그래서 100일을 딱 만났는데 갑자기 풀이 죽어서 왔어. 네. 그러더니 딱 보니까 처갓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야. 어떻게 알고 이제 뭐 전과요? 그렇지. 그게 제일 크지 뭐, 전과자인데. 직역제비에다가 감옥 살고 나왔고 조그만 학구만 같은 학원하고 있고 또 서울대도 아니지. 우리 집은 약사거든. 시골에서는 대충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네. 그 조건에 하나도 충족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7남매거든. 거기도 10남매를 낳아서 셋 잃고 7남매 사는데 오빠가 5이야. 그리고 제일 큰 언니가 있어. 다 반대를 하는 거야. 이야. 만나지 말라고. 네. 그래가지고 막 풀이 죽어서 왔더라고. 근데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김종인 얘기보다 이게 더 재밌다. 재밌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말을 안 해. 고개 숙이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느낌이 그래. 집에서 반대하는구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럼 긍정이잖아, 이거. 네. 눈물. 뚝뚝뚝. 그렇지. 물 뚝뚝 좀 흘리고 굴성굴성 하면서 해서. 내가 순간 그랬지. 솔직히 기분 나쁘다. 네. 자존심 상하고. 나를 보지도 않고, 겉에 이런 조건만 보고, 처갓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신 내가 돌파하겠다. 1월 2일, 롯데호텔 호텔이요? 1층 커피숍으로 네. 오빠들하고 네. 오빠 부인들 다 불러라. 소공동. 그렇지. 네. 시청 앞에. 그래서 1월 2일 이제 2시에 딱 보기로 했어요. 당신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청문회를 거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승낙을 받겠다. 인사청문회네요. 인사청문회지. 진짜 완전 인사청문회지. 네. 근데 가지고 딱 보니까 양복이 없네. 와이셔츠도 없고 구두도 없고 코트도 없고 1월 2일이면 좀 춥잖아. 어우, 한겨울이죠. 없다고 그랬지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싹 다 사주더라고. 그때도 그러면은 약사님으로 그 직업 활동을 하시던 나보다 돈 때인가요?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한 벌 다 빼가지고 코트까지 다 사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주는 양복, 네. 와이셔츠, 넥타이, 네. 구두, 코트 딱 입고 갔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헤어져도 남는 거잖아 이거. 야, 뭐야 이거? 아이. 그래서 정면 돌파했어요? 조금도 했지. 했더니 진짜 5 오빠 5 부인 10 애들 해가지고 한 15명이 와서 있더라고. 이야. 그래서 혼자 딱 앉았지. 삥 둘러 있고. 진짜 청문회 했어요.
그 인사청문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첫 질문이 뭔지 알아요? 우리 막내 처남. 이 방송 들으면 반성해야 돼. 자네 꿈이 뭔가? 딱 있잖아.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뭔지 알아요? 고갯짓 탁 하면서. 그 집에 재산이 얼마예요? 이야, 진짜 열받대. 근데 뭐라 했는지 알아? 무일푼입니다. 그 눈을 쳐다봤어.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 대학까지 나왔으면 부모 재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결혼할 때, 집에서, 손 빌려가지고 아파트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내가 그래버렸어. 역시 정보가 필요해. 근데 그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처남이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막 혼내더라고. 그래서 안심을 했지. 아, 그래도 이성을 갖춘 집안이구나. 인사청문 위원장이 같은 편이었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큰처남은 또 정치를 했던 분이야. 그래요? 경기도 도의원도 했던 분이고. 근데 선거운동 하고 나중에 이제 결초보원 했지. 명문가. 그랬더니 자네도 정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진짜 정치할 건가? 딱 그래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근데 정치는 지금도 정치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치. 그게 아니고 출마할 건가? 출마합니다. 언제 할 거냐? 17대 국회 때 할 겁니다. 저 얘기했어. 대신 마누라 등쳐먹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서 제 명의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명의로 이제 이름을 대면서 딱 얘기했지. 그럼 실제로 난 실천했어요. 예, 그대로 했었죠.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뒤에 결혼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했거든. 근데 4시에 또 친구들 이제 정리해. 20일. 정리하고 언제쯤? 93년도. 그럼 93년 1월 2일 날 1월 2일 날 청문회 보고 언제 결혼하셨어요? 94년이구나. 94년 12월 10일? 12월. 그거 딱 1년 뒤에 결혼했네. 거의. 왜냐면 나는 95년 봄에 하려고 그랬어요. 따뜻할 때. 근데 뭐 넘기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우리 집사람이 29세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결혼을 해준 거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이런 나 다 기억나는데 이런 게 기억 안 나? 저 진짜. 젊은 사람이 왜 이래? 이 작가님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나 기억나. 진짜요? 우리 마누라 나 졸졸 따라했어. 나 이 작가 싸모 이름까지 알아. 안효명. 엄청 미인이세요. 됐고요. 진짜. 그 연애 결혼했잖아요. 네. 연애 왜 어떻게 해야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제가 진짜 정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 차리니까 결혼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짝하고 남의 짝하고 한 거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야? 네.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그 마포 세레나데 의원님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사모님 손잡고 한번 좋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결혼 오래됐네. 네. 20년이 넘었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애가 22니까. 100년 해로 기원합니다. 나는 뭐 탈당과 이혼은 없으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종인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청래 의원이 탈당과 이혼은 없다 그랬는데 김종인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하고는 구체적인 날짜는 또 밝히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3월 10일 날로 잡았겠지. 왜? 나 컷오프 날 맞춰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언론에서 난리인데 저는 뭐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이 뭐 언론에서 뭐 크게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럼 파괴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제가 뭐 정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김종인 의원이 좀 영향력이 있었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탄핵 국면이잖아요. 탄핵이 기각되느냐,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고 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어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인데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상황이고 이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한다 한들 과연 예전만큼의 그런 파괴력 또는 영향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에 그것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삼고초려에서 모시고 왔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김종인이 영향력이 있던 거고 그렇지. 가치가 있던 거지. 민주당을 박차고 나간 김종인이 과연 누구와 손을 잡고 무슨 일을 한들 영향력이 있겠느냐. 바로 이제 그런 점인데요. 지금 뭐 대권 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김종인 의원이 착각하는 게 바로 지금 손소 변호사가 지적한 바로 그 점인데, 김 대표가 사실 민주당에 들어와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을 문 대표로부터 받았던 거. 그러면서 공천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 누구도 대항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자기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권력의 맛을 느끼지 않았나.
그러면서 언론에서 매일 자기 워딩을 써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좀 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면 대권도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오버하는 것 같고 어쨌든 탈당을 했을 때 파괴력이 있으려면 동반 탈당하는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김종인 의원을 따라서 동반 탈당한 사람이. 어떻게 보세요? 동반 탈당? 사실은 우리가 정치알바에서 이렇게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로 2개 딱 얘기하고 말 안 하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예, 없고 맞아요. 아무런 예. 변수가 되지 못하고 그냥 무관심하면 돼요. 예. 억하 심정, 족탈 불급이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알아듣지 않겠어요. 억하 심정은 네. 도대체 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고 족탈 불급은 아무래도 안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발을 벗고 뛰어도 미치지 못하고 뭐 어떻게 해봐야 안다고 문재인한테 뭐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좀 억하심정 족탈 불급이다. 어쨌든 뭐 김종인 의원은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승계하죠. 강원도당 예. 위원장인 심기준. 예, 이분이 예.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데 저하고는 아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89년도부터. 축하드립니다. 예, 그분이 민주연합 청년 동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노사모가 있었듯이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연청이라고 있었죠. 예. 그 연청의 초창기 멤버. 그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아주 뭐 친분이 있는데 심기준 선배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심기준 위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강원도 취약 지역으로 비례를 배정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신망도 높고 그리고 이분이 몇 번 출마도 아마 했나 그랬고 그리고 그 강원도당위원장 이런 거 봉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강원도 중에서? 지역군 정확히 모르겠어요. 강원도당위원장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좋고 착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난 지금 이 양반 있잖아 꼭 됐으면 좋겠어. 너무 진짜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취약 지역에서 민주당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 예를 들면 TK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분들은 배려해 준 게 맞아요. 안동?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이번에 김영건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 상당히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 근데 그거 해줘야지. 그러니까 심기준 의원 배지 달면 여기 뭐 정치알바 한번 초대합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분들이 진짜 눈물 많이 흘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신기준은 지금 가슴이 좀 콩닥콩닥 하겠네요. 아니 근데 사람이 그렇지 뭐. 이분이 예. 딱 앞에서 잘렸잖아요. 예. 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되는 줄 알았어 다. 근데 그 앞에 툭 잘려버린 거야. 저 국민의당이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위로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요. 또 진영 의원 탈당설이 나오는데 글쎄요. 진영 의원이 탈당을 과연 강행할지는 뭐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 용산 지역구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는데 김종인 탈당하고 같이 탈당한다? 그래서 좀 할땐 지켜보겠습니다. 예. 탈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제가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딱 한마디만 좀 한다면, 솔직히 오늘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작년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뭐, 이 작가도 잘 알다시피, 뭐, 사람들 와서 막 울고불고 하고, 막 필리버스터 하고, 그리고 막 또, 이 작가도 또 막, 구로, 박, 각자 또 이러저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예, 예. 그때 일이 진짜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많이 나고 근데 하필이면 1년 전이야. 그렇죠. 우리가 진짜가 나타났다 3월 9일 날 녹음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술 먹었잖아. 네. 그러면서 농담식으로 내일 저 컷오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당대표 나오세요. 이랬고 농담식으로. 3월 9일 날 진짜 나타났다 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막 속보도 또 정청래 공천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얘기가 막 예, 떴대요. 예. 이 작가가 나한테 막 놀리는 거야. 공천 떨어진 거 아니냐고. 나는 사실은 내락을 받았었거든. 예. 왜냐면 5대 4로 통과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이 무조건 기분 나빠 있었거든. 근데 이 작가 계속 놀리는 거야. 아니 9대 0이면 9대 0이지 왜 5대 4야. 그래서 나는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술 먹었잖아 그때. 예. 하여튼 네. 참, 근데 딱 오늘이 3월 6일이니까 3월 7일이니까 딱 그래서 1년 오늘 전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위해서 막 항의 필리버스터 당사협회 해주고 예. 이런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거야. 지금 하세요, 그러면.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럼요. 그때 저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셨던 당사협회에서 항의 필리버스터를 해주셨던 그리고 당사 업무가 마비되도록 일주일간 항의 전화를 해주셨던 많은 의원군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꿋꿋하게 살 수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진짜 고마웠다. 근데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여러분 뜻과 함께 열심히 살겠다. 예.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예. 그 투웨이브 사장님도 그때 팬 된 거 아닙니까? 지역 강연 다니다 보면 그때 눈을 떠서 정치 그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기여를 조금 했더라고. 그러니까. 컷오프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개하게 만들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제 이번에 저희가 안가 직원들이랑 같이 사이판 여행 갔지 않습니까? 네. 투웨이브 사장님의 적극적인 배려로 아주 재밌게 갔다 왔는데 거기에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관리하고 이렇게. 네. 그분이 제 책하고 네. 정청래 의원 책을 다 정독했다는 거야. 이야. 어떻게 정독했으니까 투웨이브 사장님이 야 읽어 이런 건 읽어야 돼. 그래서 강제로 따라갖고 읽었는데 사장님의 힘이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경제 민주화가 안 돼. 안 돼 있어. 사장이 시키면 해야 돼. 싫어도.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조금씩 이제 넓혀지는 거잖아. 우리 쪽 사람들을 그렇죠? 필요한 거죠. 중요하죠. 예. 저 하나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의 즈음에서 예. 탈당 예고의 즈음에서 예. 아직 안 했으니까 종편을 비롯한 그 언론들의 그 보도가 약간 저희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약간 의아하긴 한데 아니 그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죠. 부각을 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 파괴력이 있다. 는 걸 계속 부각시키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도대체 뭐가 중요한 사건이며 특히나 이제 개헌을 고리로 해서 개헌 세력을 연대시킨다. 그러면서 반문재인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희망 섞인 전망을 하는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희망 섞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문연대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김종인도 못 버틴다. 친문 패권으로 이런 걸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종편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가두려고 하는데 선배님 말처럼 대세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모기다리 워카 개미허리 쌍권총 같아. 뭐요? 네? 모기다리 워카 개미허리 쌍권총. 뭐예요? 그게? 모기 다리에 워커, 네. 개미 허리에 쌍권총. 그래서 무슨 일본말 하시는 줄 알았어요. 중국말. 중국말이니까. 아니, 별로 뭐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파괴력이 있고. 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모기가 어떻게 워커를 싣고 다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옛날 그런 말 몰라? 우리 때는 그 말 있었는데. 저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모기다리 워카, 개미허리 쌍권총 저 이런 얘기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제가 70년대생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호 선생님 어디 가시든 건강하시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이제 러브콜을 뭐 당연히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당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좀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섰죠. 직접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어요. 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이죠. 탄핵 선거 앞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오해 아니면 이제 그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무언의 메시지를 준다는 오해를 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니 수사 끝났으면 바로 할 것이지 왜 이 날짜를 택해가지고 선고 임박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약간 억지 섞인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짧게 간략히 발표를 했고 질의응답도 생략을 했습니다. 약간 뭐 눈시울도 붉혔다고 하는데 네. 망감이 좀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결국은 황교안이 목리로 네. 이 은에서 전 특검에 대해서 진짜 열렬하게 응원하고 네. 그리고 역대급 최고의
하여튼 검찰의 모습이었다. 예. 근데 박영수 특검이 브리핑하면서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핵심적인 거 좀 우리 저 손변이 좀 네. 지적해 주세요. 뭐 뇌물죄 일단, 같은 거라든가. 네. 예. 일단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즉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즉 조금 전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무리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동시에 연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뇌물죄인데요. 뇌물죄 관련해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함께 공모하여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예.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뇌물로 밝혀낸 금액도 굉장히 큰 거액이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단 특별검사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뇌물을 대통령이 받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 물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럼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이번 수사 결과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뇌물 관련된 재판이 3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며칠 전에. 그게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3기의 재판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길지 참 모르겠다.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예. 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오제이 심슨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특검이 열심히 수사해서 수집해서 제출한 증거가 드디어 공개될 수 있다. 자, 특검이 도대체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고 최순실 씨와 대통령을 공범으로 파악했는지를 단순히 그냥 의혹만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증거들이 법정에서는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그런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드러나니까 기대하시라라고 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예. 따라서 도대체 어떤 증거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이 출래 불사춘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은 아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이야기는 공소유지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검 수사 끝이 네. 났지만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세계 재판 얘기도 방금 손은변이 했지만은 공소유지 재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거죠. 3, 2 네. 이렇게 되는 거죠. 1심 예. 3개월, 2심 대법원 네. 2개월, 2개월. 네. 그러면 1심 재판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탄핵이 어떻게 될지 아직 단정할 수 없으니까. 아니, 탄핵은 100% 인용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요?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1심 재판에 막 줄줄이 무죄가 난다. 네. 이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결과에 선거에 아니면은 그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이 클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면에서는 이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결정이 돼 있고 또 반대로 또 그 반대 탄핵에 찬성하는 측을 지지하는 분도 정해져 있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약간 결집도가 달라질 수 있어도 무죄 선고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제 할아버지들 막 몰려 나올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 작가님, 예. 이 부분은 제 그 키워드 분석 때 플레임. 그렇습니까? 그때 이 부분은 아주 알겠습니다. 심층적으로 그럼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특검이 우병우 수사 관련해서도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찰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우병우와 검찰총장이 뭐 수십여 차례 통화를 했고, 검찰총장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검찰 엄청나게 국장하고 통화를 했고 하고 이렇게. 민정수석실에서 한 천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 이거 그래가지고 우병우 수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특검에서 수사를 다 이제 자료를 검찰에 넘겼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이번에 우병우를 또 그따구로 수사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거든? 이번에는 그럴 수 없는 게 그렇죠? 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간 다음에 돈이 입금됐다. 네. 이거는 검찰에서 흘렸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특검이 수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흘렸잖아 이걸. 근데 뭐 특검 관계자가 특검은 한 개인 건지. 비리는 수사 못하는 거였잖아. 그런데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개인 비리를 털기 위해서 수사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 수사하다가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검찰도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런지 우병우랑 같이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경험이 그러니까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번에 우병우 수사 책임자로 임명했더라고요. 이게 특검이 굉장히 큰 성과를 냈고 네.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특검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돼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봐주기를 한다는 그런 좀 낌새가 보이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또 특검도 박영수 특별검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만약 수사기간이 연장되어서 수사를 조금만 더 할 수 있었으면 우병우 전 수석은 100% 구속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검찰 조직에 대해서 좀 무언의 압박을 굉장히 그렇지.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수사했으면 100% 구속이다. 이게 100% 구속이라는 게 뭐 약간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면 또 기각되면 이거는 검찰 당신들이 수사를 못한 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변호사들이 10명이 모였어요. 그럼 변호사들 가지고는 그 안에서는 또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진짜 실력이 있냐. 네.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의정활동을 잘하냐. 예. 경쟁하게 돼 있어요. 경쟁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특검과 검찰은 경쟁심이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특검에서 보인 성과가 있는데 검찰 조직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크죠. 훨씬 크잖아요. 그럼요. 이문정 검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검은 게릴라다. 그런데 검찰은 미국 군인이다. 미국 군대다. 미국 군대. 뜻이 뭡니까? 그렇게 강하다. 아. 미국 군대 미군. 미군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 검찰 수사는 전 제대로 할 거라고 봐요. 일단 박근혜 정권이 이제 거의 뭐 죽은 정권이기 때문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 맞습니다. 예, 탄핵 인용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자기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에 조사할 것 같고요. 특히 특검에서 하지 못했던 청와대 압수수색. 이제 청와대 주인이 없잖아요. 검찰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또 청와대에서 막을 명분도 없어. 대통령 나갔는데 누가 어떻게 막아? 그렇지 않나요? 박근혜 막으려면 막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인용돼서 나올 때 몰래 가가지고 다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거면 또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잖아, 그거는. 네, 그럴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검찰 수사가, 검찰의 조직의 명운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그게 보여집니다. 안 되면, 검찰이 탄핵될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거 만들자. 이렇게 갈 거니까. 그리고 수사권도 경찰한테 줘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걸 검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특검이 제대로 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특검도 결국은 파견된 검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현직 검사들이 파견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인 검찰 내 인사들에 대해서 뭐 수사를 미온적으로 했거나 또는 안 했거나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이제 그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한다면 그때 검찰 내부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겠느냐,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혹시라도 뭐 참고인으로 소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피의자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따른다면 국민들이 의혹을 좀 덜 갖겠지만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칼끝을 거느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김수남 검찰총장 소환해야 돼. 인택은? 검찰국장? 인택근이야? 그러면 천통한 분. 소환해야 되지. 근데 참 골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어쨌든 90일간 열심히 해준 오늘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근데 박수를 보내는데, 한 가지 진짜 아쉬운 게 발표, 하는 그 형식. 예. 그건 조금 내가, 불만스러웠어요. 예. 왜냐면, 어떤 점이요?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뭐 좀 너무 의식했던 것 같아요. 헌재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냐? 뭐 그런 뭐 거에 이런 대해서? 얘기에. 그래서 보통 수사 공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든. 돈을 2억을 줬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하고 2억을 판넬에 숨겨가지고 가방을 어떤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걸 뒷걸음을 3번 쳐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나와서 어디에서 벤치 3번째 벤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더 공부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공소 사실을 그냥 발표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또 피의사실 공표죄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대국민 보고가 수사 과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피의사실은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대통령 탄핵 인용은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뭐 사저로 돌아가겠죠. 삼성동 사저로. 삼성동 본가에서 장기농성. 농성. 그죠? 아니 이제는 그렇게 검찰이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뭐 대통령 안 나가죠. 자, 안 나가면 네. 어떻게 돼요? 안 나가면 이제 대통령 그동안 이제 참고인이 아니잖아요. 피의자 신분이잖아.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거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 불렀던 거고. 특검 전에 검찰에서도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 입건이 추가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 형사소추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체포하겠느냐. 기소도 안 되는데. 네, 체포 구속 강제 수사가 안 된다라는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못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즉 파면되거나 예. 아니면 뭐 하야거나 등등 현직 대통령이 아니면 그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요. 예. 그렇다면 체포와 구속을 막을 그런 명분과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법원에 발부받아서. 그렇습니다. 발부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네, 뭐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강제로 끌어내지는 네. 못해요. 뭐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소환에 응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하겠지. 네.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김여성 정부 때 전두환 그렇게 해서 못 내려간다고 하고 골목 서명 발표하고 고향원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데리고 왔잖아. 그런데 그렇죠. 그럼 뭐 집에서 안 나오는데? 아니 전두환 집을 나온 상태였잖아. 그럴까요? 네. 지지자들이 집 문을 몇 겹으로 이제 둘러싸고 그럴 거예요. 대치하지 않을까요? 네. 야, 참 법치를 깡그리 무시하는구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장기 농성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대면 수사가 안 되면 뭐 구속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꼭 수사가 있어야만 구속되고 체포되는 건 아니고요. 체포 영장 발부하고 그리고 뭐 체포하러 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집 안으로 못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영장 발부받으면 체포 영장 근데 발부받으면 그 상황 되면 우리는 뭐 나쁠 거 없어. 그런가요? 네. 거의 뭐 보수의 괴멸을 보게 되겠네요. 그런 거죠. 머리 끄댕이 잡고 이렇게 땡기면 안 되겠지? 네? 하고 싶으신가요? 네. 하고 싶어. 그래요. 광고 듣고 와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킴스팜 100%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를 먹이고 있어. 킴스팜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 기침 천식에는 배만큼 좋은 게 없잖아. 과일을 직접 재배하고 가공까지 한다는 거지? 중탕식이 아니고 착즙하는 방식이라 화학 첨가물 없이 100% 과즙으로만 만들었거든. 킴스팜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본인의 쌍둥이 아이들 먹이는 주스라 생각하고 만드신대.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한 농업을 위해 6차 산업을 준비하는 킴스팜을 믿고 구매해주세요. 킴스팜은 100%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 그리고 대봉곶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킴스팜.net과 주문전화 010-6338-35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킴스팜 광고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즐겨 마시는 배즙 김씨농장. 김씨농장에 킴스팜 배 다 먹었어요. 시켜 드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배즙 추천해드리고요. 또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여러 가지 뭐 제품이 있다니까. 우리 애들이 더 좋아해 나보다. 그러니까 우리 애도 좋아요. 우리 애들이 다 따먹어. 가위 오려가지고. 예, 킴스팜 홈페이지 kimspam.net 혹은 ejmall.com을 이용해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킴스팜 광고였고요. 자, 엊그젠가요? 지난주였었죠. SBS에서 단독 보도. 국정원이 헌재 재판관들을 사찰했다라고 전직 국정원 직원인가요? 현직 국정원 직원 간부. 전직이죠. 전직 국정원 간부가 예. 제보를 했는데 예. 그 국정원 직원은 대법원장 그 등산하고 뭐 양승태 이런 대법원장. 거 이런 거 사찰했다. 같은 동일 인물인데 오늘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죠. 한 발 뺐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했다가 그런 기관에 출입하는 정보원이 정보를 수집했다. 그 기간이라면 헌재입니까? 헌재에 출입하는 헌재 담당 국정원 직원이죠. 그러면 거의 인정한 거네. 처음엔 아니라고 발쩍 뛰면서 무슨 뭐 법적 네, 대응 그래서 하겠다 그랬더만.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정도 했고 기자가 물었나 봐요. 형사 고소하겠냐 했더니 그것은 생각해 보겠다. 사실
처음에도 사실무근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무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건지 그런 조직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건지 뭐 그 부분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인정한 발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또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단 엄청나죠. 국정원법 위반일 테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명은 기자들을 상대로 했다. 이건데 이게 이제 가능성입니다. 김총수도 그런 얘기 하던데 이제 경호원들을 붙였잖아요. 경찰. 그 중에 국정원과 선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원에서 지금 하는 말은 통상적인 동향 파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국정원법 위반이지. 국내 정치 그것 네. 왜 민간인을 사찰하고 개입을 해? 말도 안 되는 이게 소리. 2011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정원법 3조에 직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고 이 직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이외의 업무를 하면 불법입니다. 3조 1항 1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그래서 국외 정보는 제한이 없어요. 예. 국외 정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보 관련해 가지고는 제한이 있는데요. 국내 보안 정보 해놓고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 조직. 네. 이거 관련된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만 할 수 있어요. 그 헌재 재판관이 그거랑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관련이 없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그 국정원 현직자 또는 국정원 전직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니면 경찰도 그렇고 예. 이게 동향 파악은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동향 파악이라 하더라도 이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으면 불법이거든요. 다 불법이죠. 그런데 이 국정원법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정원 직원들도 아니 일관되게 동향 파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판결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안기부에서 혹은 기무사에서 정치인들 다 3,000명씩 사찰하고 그런 거 다 문제돼 가지고 이 국정원으로 이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지금 MB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 가지고 민간인 사찰 계속 했었죠.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개입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또 그런 문제 터졌고 또 뭡니까? 간첩 도주삭 사건도 터졌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헌재 공무원을 사찰했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국내 정치 개입해서 국정원법을 위반한 건데 이 문제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국정원 개혁 문제, 뭐 더 나가면 국정원 국내 파트를 아예 없애는 문제, 조금 더 나가면 국정원 자체를 없애는 문제, 계속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국정원은 필요하다. 예. 그렇죠.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정보위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국내 정보, 국내 정치 사찰 이 부분은 완전히 빼야 되는 거고. 그래, 그렇죠. 또 하나는 대공수사권도 사실은 검찰로 이양해야 돼요. 이 두 개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개혁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해제하는 거예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항상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1인을 위해 충성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난번 국정원 개혁 때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이제 됐는데 각 기관에 출입하는 국정원들 있잖아요. 그거 예. 없애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마 다시 지금 도돌이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이제 수사권도 말씀하셨는데 뭐 국내 정치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국내 담당하는 것은. 근데 수사권은 그 5.16 쿠데타 하고 나서 김종필 중정부장이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중앙정보부를. 근데 그때 수사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수사권을 왜 집어넣냐면 당시 중정은 혁명 보위부 같은 거였어. 혁명을 지키는 거였죠. 그대들 입장에 의하면. 그래서 김종필 중정부장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중정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된다. 다시 반납해야 된다. 지금은 한시적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사권은 해소하는 문제. 이건 뭐 정의원이 했던 말이죠. 완벽히 동감하고 꼭 그래야 한다. 라고 보여지고요. 국정원 개혁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법하고 제도로도. 또 사람의 물갈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정보에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적 물갈이. 인적 개혁. 국정원이요? 네. 근데 국정원은 이제 누가 가느냐에서 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국정원법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의 관행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건데 누가 간들 지금 상태에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과잉 충성이 나올 수 있고 대공수사권을 왜 검찰로 이양해야 되냐면
실제로 대공수사권과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도 우린 대공수사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노탔지? 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대공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그물을 넓게 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보고 정보 빼내고. 그러니까 댓글 이런 것도 뭐 정복 막는 거라고 그렇게 변명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 보안 업무라는 게 아까 순수 변호사 얘기했지만 뭐 반공, 방첩, 대테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약간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민사 판결이지만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게 국정원 직원이 이거를 위반한 거예요. 위반해서 언론사에 어떤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게 보도되면서 손해를 입은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정원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네.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때 판단을 이렇게 했죠.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 이게 예시에 불과하다. 이거와 유사한 거를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 라고 했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다. 즉 여기에 법에 적혀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한 1심 판결이 있거든요. 예, 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은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유사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그건 불법이라고 봐야죠. 뭐 법으로 갈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야당이 국회 정보위를 개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보위 개최 요구의 의미는 뭐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불법적으로 자행됐다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예. 그다음에 뭐 어쨌든 국민들에게 주목을 좀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위를 통해서 사실 오늘 이제 해명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인정한 거죠. 정보위원, 담당 정보위원이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정보를 취합했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뜨끔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고, 노티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국정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청와대에 지시가 있어서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알아서 충성했다고 보십니까? 알아서 충성했을 겁니다. 지시는 왜냐하면 없었고. 국정원 자기들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고 국정원도 부처들끼리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타 부처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국정원 자기들 힘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직 보호 본능이랄까? 뭐 그런 조직 이기주의 이런 차원에서 시키지 않아도 그냥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얼마 전에 찌라시가 좀 돌았었지 않습니까? 그 헌재 심판관들 8명 중에 보수 한 2명쯤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돌았었잖아. 네. 그게 혹시 국정원의 정보 보고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또 추측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국정원 직원이 사찰을 해서 정보 조사를 해서 올린 내용 중에 해당 재판관의 헌법재판관의 성향 그리고 이번 탄핵 사건 관련해서 탄핵 인용 의견인지 기각인지 등등도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몇 대 몇까지도 예측을 해서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역으로 돌아서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또 이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뭐 정보 파악을 했다고 하겠지만 사실 이게 재판관의 그런 정치적 성향 등등과 큰 관련이 없을 것이고 또한 이게 평의 내용은 당사자들 말고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라고 해봤자 되게 굉장히 우스운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즉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을 자주 한다. 이런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국가정보원법 위반 사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또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보기 싫은 그런 민간인에 대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걱정되는 저는 거죠. 그게. 한다고 봅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늘 조심하고 있어요. 의원님도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행위 하면서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어느 정도로 국민들을 사찰했는가 제가 공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통신 내역 조회 이거는 7,500만 건이에요. 경찰, 국정원, 검찰 다. 우리 국민이 5천만이잖아요. 7,500만 건의 통화 내역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건강공단 있잖아요. 거기는 550만 건을 가져왔어요. 그랬고요. 심지어는 그 유병헌 사건 때 보듯이 내비게이션까지 사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광범위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로 더 심해졌을 것이다. 끔찍한 일이죠. 예. 그래서 통장 들여다보고 전화 도청하고 이런 일은 뭐 사실은 뭐 다반사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모두 얘기했던 얘기 잠깐 해보고 1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녹음 날이 3월 7일인데, 3월 7일까지 어쨌든 헌재에서, 판결 기일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8일 이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9일 날은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10일이나 13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특검에서 했던 수사 결과, 이것을, 그 국회 소추위원단이 받아가지고 재판부에 헌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뭐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심적 증거 형성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예. 일단 그리고 또 지금 김진태 외 수십 명의 그 자유당 의원들이 또 역시 헌재에다가 이번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 청원서라고 부릅니다. 청원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증거는 될 수가 없지만은 또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양측이 다 하는 거죠. 예. 다 하는 것인데 예. 단순히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 변론이 종결됐고 따라서 증거 제출도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형사재판, 민사재판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의 특성상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증거 낸 거나 마찬가지의 효력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특별검사가 이번에 수사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예. 이제 그게 참고 자료로 제출이 된 거지만 예.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이 했던 증언 내용이거나 아니면 검찰 또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 또는 이제 참고인 진술 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들 자체가 이미 증거로 제출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약본을 이번에 참고 자료로 낸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오히려 그 원 자료 원 데이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증거 제출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손소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오늘 사실은 날짜를 알려주는 게 맞는 거다. 다들 그렇게 예상했는데. 근데 오늘 그것도 그냥 짐작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예측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지 않고 미뤘어요. 이게 결국은 내부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지금 설득력 있게 돌고 있는데. 그게 오늘 녹음일 오전에 이제 여권 관계자 발이라는 이야기로 계속 돌았죠. 예.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점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법 36조에 이제 종국 결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1항이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 결정을 한다. 반대로 보면은 지금 현재 변론은 종결되었죠. 재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각각의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리가 끝나지 않으면 이 선고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헌법재판관 일부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고 이거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마음 결정 못했다. 선고일 지정에 나는 반대한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선고일을 마음대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13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뭐 실제로 일부 뭐 헌법재판관의 실명까지 거론된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거든요. 찌라시에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내부의 갈등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3월 10일 예상하셨는데.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진통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인용은 되겠죠. 예. 저도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8일이나 9일날 뭐 알려주게 되면 뭐 10일이 안 되면 13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이야기도 돌아요. 언론에서 너무 3일 전에 이번에도 통지할 것이다. 결정해서 선고일을. 그리고 그게 오늘 이야기하니까 10일일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즉 10일에 선고할 것이라고 이미 오늘 정했지만 그거를 7일에 그거를 통지하지 않고 8일에 통지해? 네, 그 후에 함으로써 하루 전에 통지해도 상관없습니다. 헌재법 위반은 아닌 거죠? 전혀 상관없거든요. 네. 네. 관례였기 네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그 추이가 이런 심판 선고 결정 선고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이제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녹음 후에 이제 이게 방송되는 날 어떤 그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언론에 공포할지 또는 양측에 통지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10일이 되면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만약에 이게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선고 기일이 결정되면 네. 기계음 있잖아.
정치 알바 녹음이 끝난 이후에 헌재의 길이 알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아, 이거 내일 아침에 이거 나가기 때문에 그럴 일 없을 것 같고요.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10일 날 탄핵 인용이 되면 오전 중에 나겠죠, 그죠? 보통 오후 2시에도 하지만 네.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아니면 통진당 해산 때 오전에 했죠. 예, 10시 5분에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생방송을 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야기 나왔고요. 가능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고니까요. 생중계하겠죠. 그래서 표결을 9시 반에 한다면서요? 통진당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전에 탄핵 인용이 금요일 날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호해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요일 날?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손혜원 의원이 지금 막 들어오셨네. 네, 그러면 손혜원 의원님 모시고 69회 방송, 70회 방송이군요. 70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